기재위가 각 상임위별로 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기재위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외통위에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 공백 사태로 인한 비상 상황이라는 데 총의를 모으고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따른 비대위 가동 여부는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과 함께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여당의 내용, 어대명이 순항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 이슈와 코로나19 재유행의 배경, 정부의 자율 방역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줄사퇴가 이어졌던 국민의힘.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했던 건데요.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비대위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당이 직면한 위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등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비대위 전환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은 비대위 전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 비대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당원 단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선 비대위 전환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대표를 내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또 다른 당내 갈등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 당장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가 관심인데 김종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 외부 인사로 수혈하느냐, 내부 인사가 맞느냐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권당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위기감 속에 국민의힘이 수습책으로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지만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절차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건데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했는데 조 의원은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백지 신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위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 균형 발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와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이 소외됐다는 건데 국민의힘 측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47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서 수도권이 약 39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비수도권이 불과 8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본 인재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이 개발할 수 있는 부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산업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지방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임하자.
민주당 측은 윤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은 또다시 수도권 과밀, 지방 고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방대학 총장들께서 굉장히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도 하긴 했는데 지방대학의 도부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수도권의 학과를 정선할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 반도체 같은 경우로 인해서 이제 지역의 대학에도 활력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규모 있게, 좀 더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에도 핵심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검토 중인 탄력 요금제가 편법적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탄력 요금제가 획일적인 호출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전셋값이 급등한 원인을 놓고는 설전이 벌어졌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월세 폭등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원인이었다며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 장관은 금리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며 임대차 입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원 장관은 오는 10일 전후로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된 데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사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조 의원의 사임을 주장했고 조 의원은 국회 제도에 맞게 보유 주식 백지 신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소득세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등의 방안을 내놨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며 정부가 부동산 자산가들에게만 감세 혜택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고 그런데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1,46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5,700만 원 정도 감세 혜택을 받게 돼요. 이것은 2018년도 수준으로 후퇴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과했었다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약간의 누진적으로 해서 책임을 더 물리는 제도인데 그런 퍼센티지를 생각하면은 지금 종부세 제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주택도 주택 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거기에 누진 과세를 하면 되지 주택 수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를 낮추는 데 따른 경제 효과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굉장히 지금 위축된 기업 활동, 기업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법인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었죠? 정작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내 유보금만 대폭적으로 늘렸던 거 기억 못합니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단순화시킨 것이라며 부자 감세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과 각을 세웠습니다.
또 소득세 개편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 감면액은 적지만 감세폭은 훨씬 크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물가 성장 전망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시점을 오는 10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같은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3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이 제안한 치포동맹 제안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한정혜 위원장은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는 8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당초 4일에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발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5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하자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해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유삼영 총경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에 오늘 16일 예정된 경찰청 업무 보고 때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비대위 체제 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직무 대행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논란 이후에 당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이제 분출이 됐고 여기에 초선 의원들이 함께 가세를 하면서 이 요구가 조금 더 가세졌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난 금요일 상황이었는데 권대행이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오후에 당 사무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또 내고요. 저녁이 되니까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 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네. 지난 주말 직무대행직을 내려놓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초재선 중진 의원을 연달아 만나서 만난 데 이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게 오늘 그 원내 대변인의 답변이었고요. 브리핑이 있었고 반대했던 의원은 소수라고 했는데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했던 말은 1명 정도가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며칠 사이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변했던 것 같은데요. 권대행의 생각이 바뀐 이유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권대행의 입장 변화를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되고요. 또 여권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권대행이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 혼란이 계속될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100일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혼란, 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또 지지율에도 지금 30%도 미치지 않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예.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배현진 의원에 의해서 어제 또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까지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권대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비대위 전환으로 가야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비대위로 전환이 되려면은 뭐 전국위원회도 있고 또 당원 당규 해석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이 총의를 모은 것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심의 의결이 아니라 네. 그런 의원들이 입장을 충분히 모았다. 그럼 이제 이게 상임위와 전국 상임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논란도 좀 있습니다. 당원 당규의 비대위 구성 규정을 보면 대표의 권리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앞서서 이준석 대표의 그 징계 문제를 거리가 아닌 사고로 유권 해석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이제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됐다. 결론적으로는 최고위 기능 상실을 이제 그렇게 해야만 갈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주장이 분분합니다. 최고위 구성을 보면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정치기 의장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예. 재적 의원을 지도부 총인원 총원인 9명으로 본다면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예. 또 재적 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징계로 이제 부재 중인 이준석 대표, 또 보궐선거 네. 출마로 사퇴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다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이준석,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재현, 김용태 최고위원 등 6명을 이제 재적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또 의견도 있고요. 예. 또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제 주장도 있어서 정말 의견이 좀 여러 가지로 분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최고위원 9명 중에 남아있는 인원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의장,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하는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당권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원과 당규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국위와 상임인 전국위 이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장외 정치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 네. 당원 가입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준석계로 불리는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의 그 최고위원의 발언들을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위로 갈 정치적 이유도 당원 당규상 원칙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사실상 이제 원천 봉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 체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이 윤리 징계가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도 좀 같이 펼치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의 대응도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보니까 뭐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다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있습니까? 네, 이 한시적인 이제 비대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네.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의원 등 이제 5선 중진 그룹이 먼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원외 인사로는 김 전 위원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비대위의 전환 시에 누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당내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당원 당규를 보면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 임명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느냐 이를 놓고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 전환 또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뒤에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이제 정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구성할 명분과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비대위 전환이 이제 회의적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당대표 직무 대행 체제가 추인된 지 20일 만에 지금 당 내용을 겪고 있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오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30% 아래 20% 다시 또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길목도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험난해 보여서 국민의힘의 이 당내 논란, 혼란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급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지지율은 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30%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집권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8%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9%인 반면에 부정평가는 68.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9.5%에 달했고요.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엔 이른바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문자 메시지 공개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성인 10명 중 7명은 이 대표 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윤심 작용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8.8%가 공감한다고 답했고요. 25.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감한다는 의견은 연령과 지역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지지율 마지노선에 올린 윤 대통령, 오늘부터 임기 첫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휴양지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전국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닷새간의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각계 인사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물밑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정개혁을 위해선 40%,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적어도 30%의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0%의 저지선이 붕괴되면 보수와 진보 등 이념적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급락 속 첫 휴가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 재충전을 통해서 새로운 전국 구상과 함께 지지율 반전의 카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문자 폭탄, 이제 그만입니다. 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행위, 바로 문자 폭탄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으로 골머리를 썩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지도부가 직접 답하는 당원 청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해서 건전한 토론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자 폭탄을 지양하고 공식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들이 당 지도부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온라인상에서 당원 청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당 운영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도 확인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당에 전달되는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문자 폭탄과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러한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원 청원 시스템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청원과 게시글에 동의를 하려면 로그인해서 권리당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고 하고요. 청원과 게시 뒤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비슷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만 명의 당원들이 동의를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답변의 의무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2만 명이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서 동의를 표시하면 중앙당 지도부에 보고가 되고요. 5만 명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청원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문자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권리당원들이 당원 청원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당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이름 3글자 중 중간 글자는 별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익명성까지 보장돼 더욱 자유로운 토론,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성 지휘자의 도를 넘은 팬덤 행위 문자 폭탄,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는데요. 당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과연 과격한 이 문자 폭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혼돈의 집권 여당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경랑에 휩싸인 당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승영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집권 초반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대위를 두고도 4분 오열됐던 당이 결국 의총회에서 비대위 체제로 총의를 모았는데요. 확실히 당내 비상등이 켜졌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윤심이 핵심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비상 상황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저는 이제 전에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모든 의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분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것뿐이고 비대위로 가자고 결정을 확실하게 내린 건 아닙니다. 네.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대통령께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비대위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위가 가동이 되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당으로 복귀할 길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대표가 장외 정치 중인데 이 대표가 과연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곽승용 대변인님이 또 친 이준석계잖아요. 전해진 소식이 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준석 대표님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고 네. 원래 국회에 계셨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만났을 텐데 지금 국회에도 안 계시기 때문에 만날 길도 없고 저에게 어떤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윤리위 징계가 맨 처음에 내려졌을 당시에 이준석 대표께서 쓸 수 있었던 카드였던 가처분 신청 카드를 지금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실지 안 쓰실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서 지금 권성동 대행의 원톱 체제가 23일 만에 막을 내렸고, 이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른바 또 윤핵관의 이선 후퇴 요구와 함께 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원내대표께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은 바는 없지만은 지지율이 지금 30%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만큼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설레는 여름 휴가철, 그러나 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분수령이기도 한데요. 확진자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한 양상이지만 증가세는 앞으로 1, 2주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때 아닌 당 안팎의 이슈로 뜨거운 상황인데요. 의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저희가 휴가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계획 중이신가요? 예, 지금 국회가 이제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본회의도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휴가를 다녀오는 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육아와 가족 돌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상황에 맞춰갖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석 달이 채 안 된 당정대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집권 초반에 비대위 전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0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20%대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박빙의 대선이긴 했지만 그래도 48%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대책을 잘 구현했다면 실제로 이런 일까지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국정 동력을 잃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 네. 야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우리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질타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고 여러 가지 권력 장악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한 비선 논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실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잠시 휴지기를 갖고 계시는 만큼 다시 회복하시고 새로운 국정 과제와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기존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들 많이 바꿔야 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는 윤핵관 그리고 비선들 이런 부분부터 새롭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대위 전환 정도 가지고는 큰 어떤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더불어민주당도 아시다시피 3번의 선거의 실패를 통해서 비대위를 여러 번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도 비대위 체제입니다. 비대위 대변인을 저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비대위를 갖고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비대위는 당의 쇄신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비대위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 이제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그 행안부의 경찰국이 공식 출범을 하는데요. 이게 경찰 장악이다, 경찰 견제다, 찬반이 여전히 팽팽한 모습입니다. 근데 초유의 경란은 소강이 됐습니다. 사실 강경 대응을 민주당이 예고를 했는데 사실 이 경찰국 출범을 막을 만한 뾰족한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앞으로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경찰국 신설,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56% 이상이 경찰의 권력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다 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집을 계속해서 정권이 부린다면 앞으로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들이 더 외면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어떤 것든 간에 뭔가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아니면은 논의 과정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툭 내던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것도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의 그런 기존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4일 만에 졸속으로 한 부분. 특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는 부분도 국민들이 그동안의 많은 의견들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 어려웠던 건데 일방적으로 툭 내던지는 모습, 이런 것들에 상당히 윤석열 정부 문제 있다라고 질타를 하는 만큼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론, 더 나아가서 탄핵론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관련해서 저희 당 내에서의 TF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가 될 거고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다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찰대 개혁을 지금 행안부가 또 다음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대 출신을 직격한 방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갈라치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응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이 논의의 본질은 경찰대에 대한 개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국의 무리한 신설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대의 뭔가 특권이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라는 것으로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각을 약간 돌리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경찰대도 그동안에 과도한 특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전 20대 국회에서도 이 경찰대를 뭔가 좀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들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 출신들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국회 내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협치나 통합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툭 던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상임위 그리고 관련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국이든 경찰대 개혁이든 그 행정부가 입법부와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께서 저희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에 여러 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때 의원님을 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좀 이번에도 좀 시의적절하게 또 저희가 이번에도 인터뷰를 또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암흑의 이제 터널에서 이제 끝이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긴 터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정점에 도달하면서 확진자 수가 20만 명대를 기록할 거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하게 된 배경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뉴스에서 항상 저를 부르실 때는 코로나가 악화된다는 안 좋은 사인이 있을 때 제가 출연하는 것 같아서 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모습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그동안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것들이 코로나 알림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항상 변이를 통해서 본인들을 강력하게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전에 정말 코로나19라는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감기 바이러스 항상 존재하던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만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년
변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변이를 통해서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의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2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 목전에서 그 가속되고 있는 속도들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사인도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꼭 넘어야 될 산을 다시 한번 또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미크론의 변이가 하위의 변이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확산되지만 감염력은 좀 빠르진 하지만 그래도 중증화율이나 아니면 치명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비를 또 넘고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가 매년 찾아오고 또 이거에 대한 예방접종도 하고 걸리면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좀 일시적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의 속성으로 앞으로 코로나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시겠지만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꼼꼼하게 챙기겠다. 국회에서도 관련된 제도와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변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증상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증상이나 또 통증 같은 경우에 기존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과 많이 달라졌죠? 약해졌죠? 아무래도 재감염의 사례에서는 증상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또는 중증화율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걸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모든 감염이라는 거는 취약자들, 고위험군들 이분들을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건강한 젊은 성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자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았는지 유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는 보면 롱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주변에서도 상당히 걸리고 나서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현 정부가 과학 방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정책이 매우 부재하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에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정부의 과학 방역은 말로만 하는 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거를 어디까지 만들었고 어디까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솔직한 진실한 소통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침 그 과학 방역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답변을 주셨고요. 그 4차 백신 접종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또 개량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변이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개량 변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뭐든지 개발되고 국내에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금의 상황에 건강과 안전을 놓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렸을 때 리스크가 있는 인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비만이나 흡연자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고위험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려웠던 것이 3차 접종, 4차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협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맞았더니 얼마나 예방이 될까에 대한 회의감도 있고요. 아니면 맞은 사람들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신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유가족 회의 코백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 책임, 뭔가 그런 이상 반응 부작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과 이들의 아픔을 그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과학 방역이라는 기치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정말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왜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지 그 인과성 인정에 있어서의 심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현장을 살피지 않는 과학 방역의 정책은 허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내 차기 당권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주당 그 전당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질 거란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상당히 좀 예비 경선이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는 사실 흥행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위원장 비대위가 안정적으로 지금 그런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그런 역할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나 그 전당대회 룰을 저희가 또 제대로 만들었고 나름 효과적으로 이번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공헌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명의 당대표 후보자 몇몇이 모두 다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의 후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엄중히 판단해 주신다면 앞으로 8월 순회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국민들을 다가갈 텐데요. 그럴 때 또 민주당을 다시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하나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어대명에 맞서는 강훈식,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사실은 그 예비 경선 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네. 백브리핑을 하면서 박용진 의원께서 단일화를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강훈식 의원이 백브리핑하면서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고 곧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단일화가 된다면 오히려 흥행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요. 강훈식 의원의 장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장점 이 두 후보들의 장점을 어떻게 단일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건지의 그 과정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만큼 네.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제가 그 선대위 대변인이기도 하고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이 친명 대 비명, 이 구도가 눈에 보이는 듯한데요. 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 4대4 반반으로 갈렸더라고요. 이 결과의 의미를 당에선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컷오프 되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날 저녁 자리에서 언론에서 이거를 4대4로 친명 비명으로 나누네? 라는 걸 제가 공유를 했어요, 의원님들과. 네. 모두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억지가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최고위원회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한 역량을 보지 이분이 어떤 계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실질적인 그 후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언론에서 그렇게 조금 더 계파 정치를 하도록 조장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긴 해서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계파에서 자유로운 정말 최고위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이변 없이 이번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재명 의원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이란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뭐 대표가 됐을 때 지금 검찰 수사가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당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정치 보복에 대한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정치 보복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점은 조목조목 저희가 앞으로도 지목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사법의 리스크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당한 부분이 만약에 이런 정치 보복으로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더 집결하고 지지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 당에서도 TF를 중심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끝으로 그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또 연일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의원이 이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뭐 야당 복이 있음을 실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어떤 부분이 막말이고 궤변이었는지 좀 설명을 미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뭔가 갈라치기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계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일어날 것 같고 민주당이 분당이 될 것 같고 이런 시각으로의 그런 갈라치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여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갈라치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국정 동력을 상실할까 걱정이 돼서 조금 우려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나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갈라치기나 분열의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발언이지 않을까 싶긴 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는 데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6호 태풍도 수멸했지만 태풍 뒤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31도, 대구와 포항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